자, 오늘은 12장 보호를 위한 힘쓰기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파트가 약간 짧은데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파트였어요. 읽으면서 어린 시절의 생각도 나고, 또 힘을 사용한다는 게 체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경험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모리스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MVC를 통해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공감하고 그리고 서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부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호를 위한 힘쓰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예를 들어 뭐 상대방이 대화할 의사가 없다던가 아니면 위험이 임박해서 대화할 시간이 없는 경우, 그때 우리가 어떤 힘을 사용을 하기로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처벌이 아니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사용할 때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지, 그리고 처벌을 할 때 어떤 형태의 힘의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처벌의 대가, 우리가 처벌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올 수 있는지, 그것의 한계,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MVC에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하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힘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따로 챕터로 정리를 해놓은 거군요. 네. 네, 위급한 상황이나 인권의 보호를 해야 된다던가, 대화 의사가 없다던가, 이런 보호를 해야 될 때 이제 힘을 쓸 수 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우리가 힘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몇 가지가 있다고 이제 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모리스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도는 우리가 보호를 위해 힘을 사용하는 의도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판하거나 처벌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걸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난이나 처벌로 인해 상대방을 어떤 변화를 시키거나 그럴 경우 이제 오히려 그 사람이 저항감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 챕터에서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맥락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연결이 되고 있죠.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은 의도가 다른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호를 위해서, 보호에 집중하는 힘쓰기를 권하는 거네요. 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보호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서 행동을 선택을 하는 거죠. 다른 분들은 이 파트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질문이 생겼는데, 힘을 사용할 때 이제 상대가 대화할 의사가 없을 때, 혹은 위험이 임박해서 대화할 시간이 없을 때 이 힘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가 대화할 의사가 없을 때 힘을 사용하는 거는 처벌을 위한 힘을 쓰는 건지 보호를 위한 힘을 쓰는 건지, 그게 갑자기 좀 궁금했어요. 대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 챕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힘을 사용하든 하는 의도 자체가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보호를 목적으로 하겠죠. 방금 질문하신 게 상대 대할 의사가 없을 때 처벌을 선택할 수도 있냐라는 질문을 하신 건가요? 상대가 대화할 의사가 없을 때 힘을 어떻게 쓰는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이 차도로 뛰어드는 어린아이를 다치지 않도록 잡아채는 거는 보호를 위한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상대가 대화할 의사가 없을 때 보호를 위한 힘을 쓰는 건 어떤 건지, 그게 궁금해요. 예를 들면 저는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아니고 그런 예를 생각을 해봤는데, 상대방이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기를 원하면 의료적인 차원에서 보호의 목적으로 이제 술을 강제로 못하게 하는 조처를 취하잖아요. 그런 것이 대화할 의사가 없을 때가 아닌가. 저는 술 중독이나 마약 중독 같은 걸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해가 되네요. 뭔가 대화할 의사가 없을 때 힘을 쓴다고 하니까 되게 벌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혹시 떠올랐던 이미지나 사례는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희가 이제 그 앞쪽에서 읽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이웃집 아저씨네 차 몰래 끌고 나가가지고 아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 그 장면에서
너가 나랑 대화할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집 밖에 못 나가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걸 선택할 수도 있다 라고 그때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던 게 그런 힘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건가? 그 사례가 떠올라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처벌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보호를 위한 힘을 쓰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를 그 예시에서는 대화를 계속 했었죠. 통해서 계속했죠. 네, 그 사례가 떠올라가지고 궁금했어요. 빌과 아버지의 사례. 그러니까 여기서 대할 의사가 없다는 형태는 상대방이 어떤 정신적으로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일님이 예시를 들어 술에 중독이 돼 있다던가 아니면 마약에 중독이 돼 있다던가 어떤 정신병리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라던가 그런 상태에서가 좀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지만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내가 늘 하는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너가 여태까지 내가 써왔던 방식을 선택해볼래?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선택해볼래?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아버지가. 거의 반 협박이긴 한데. 강요가 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떠올라서 질문하고 싶었어요. 또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여기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내용인데 보호를 위해서 힘을 쓸 때의 기저에 있는 생각과 처벌을 위해 힘을 쓸 때 그 기저에 있는 생각을 비교하면서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보호를 위해 힘을 사용할 때 그 뒤에 있는 생각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일종의 무지 때문이다 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이다. 그리고 그 무지의 형태는 다음 4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행동의 결과에 대한 인식 부족, 두 번째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처벌하고 고통을 줄 권리가 있다는 신념, 그리고 네 번째는 망상적인 생각, 예를 들면 누군가를 죽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경우가 이제 무지의 형태고 이것들을 이런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고 인식을 바꾸면 여러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럴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좀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처벌을 위해서 힘을 사용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악하고 나쁘기 때문이므로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그 사람들이 뉘우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벌을 통해서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만큼 고통을 받으면 두 번째로 뉘우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람이 바뀔 것이다. 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처벌을 사용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실제로 처벌을 위해 힘을 쓰는 것은 뉘우침이나 교훈보다는 오히려 원한과 저기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 자체에 대한 저항을 강화시킬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처벌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그 배경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이 사고가 저한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잘못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 그러면은 너도 똑같이 그 행동을 겪어보고 그러면 이제 이게 나한테 이렇게 고통스럽네. 이거를 이제 그 사람이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깨닫고 뉘우치고 다른 사람도 이런 경우에서 되게 힘들겠구나. 이거를 알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 행동을 조심하게 될 거다. 근데 이런 사고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사고가 나에게 익숙할까? 나만 익숙할까? 어떤 사고가 이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킬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접하는 어떤 매체들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 책이라던가 방송이라던가 그런 매체들 아니면은 뭐 부모님 환경으로부터 뭐 인강, 뭐 건성징악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고 저는 또 이런 사고가 왜 익숙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사회 구조 속에 이런 신념? 고통을 받으면 상대가 뉘우치고 사람이 바뀔 것이다 라고 믿는 건데 이런 신념이 사회 체계 속에 좀 많이 녹아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정해진 그 룰을 어기면 혼나잖아요. 체벌을 당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내가 이런 사고가 익숙한가? 이런 생각이 또 좀 드네요. 그리고 계속 이 책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결국에는 그 행동에서도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사실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는가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행동을 억압을 하든 처벌을 하든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은 다 만족스러운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죄책감과 수치심 없이 자기가 원해서 그런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행동을 못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그 상대방의 의도나 상대방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좀 무지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챕터에서도 한 이야기가 처벌을 위해 사용하는 힘의 유형이나 처벌의 대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벌을 위해 사용하는 어떤 힘의 유형이 아이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들을 자녀를 키우면서 체벌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는 것들이 부모님도 익숙하게 받아온 거죠. 결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행동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까지 일어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 아이의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뒤에 3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런 체벌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에게 오히려 반대쪽으로 나가게 하는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 그 아이가 그 행동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아이도 나중에 차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정당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체벌을 당했을 때 물론 이거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은 그거에 저항해서 오히려 반대로 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폭력을 정당화해서 폭력을 똑같이 쓰는 사람이 되거나 결국에 이런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받았던 폭력들, 제가 억울하거나 짜증났던 것들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메커니즘이 어떤 식이었냐면은,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똑같이 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늦잠을 자서 혼났어요. 아니면 뭐 물통을 잘못 옮겨서 혼났어요. 그 사소한 걸로 막 맨날 혼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소한 행동들로 억울함과 어떤 그런 반감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왜 화가 나는지는 모르겠었어요. 머리로 저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화가 확 올라오는 걸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습된 그 폭력들을 제 안에서 좀 지워내는 과정들이 좀 지난하게 있었고, 그 모리스님이 말씀하셨던 폭력을 또 재생산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갑자기 확 와닿네요. 맞아요. 방금 건일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처벌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인데 그 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난 그걸 처벌로 예전에 경험했던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존감도 해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이 올라올 수도 있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감정이 올라올지, 왜 내가 여기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나의 반응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 이해할 수 없이 화가 올라왔을 때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아, 짜증나. 나는 정말 잘못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런 생각들이 좀 제 스스로가 너무 다혈질인 사람이고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라는 결론까지 그 20대 초반에는 이뤄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너무 크게 화가 나니까.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당시에는 그런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놨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건일님 스스로한테 어떤 꼬리표를 붙이는 행동 자체도 내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그런 처벌을 많이 받았을 경우 가능성도 높은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말로 꼬리표를 붙이는 것도 혜택을 거두는 것도 처벌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벌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자신한테도 그런 처벌을 주는 거예요.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런데 만족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뭔가
이렇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도 안 좋은 건가요? 예를 들면은 뭘 잘 수행했어. 아, 난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안 좋은 건가? 그게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이제 어떤 걸 잘 수행해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나 스스로에게 꼬리표를 붙였는데 그런 상황이 똑같이 왔을 때 내가 잘 수행해내지 못해내면은 나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에 대한 비난이나 좌절감이나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에 꼬리표를 붙이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그때 올라오는 감정들. 아, 너 너무 기뻐. 행복해. 이런 것들을 하니까 내가 되게 즐겁네. 뿌듯하네. 그런 내 감정을 알아주고 아, 이때 내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욕구가 중요한 사람이었네. 이런 걸 알아주는 거. 이런 욕구가 중요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꼬리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관찰이 앞에 들어가야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네 라고 이제 뭐 약간 정적인 언어가 아닌 동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점과 네. 함께 표현하면서. 네. 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꼬리표 붙이기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런 거니까. 그 순간에 그런 거. 그 비폭력 대화 책이 아주 복습이 많이 필요하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그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라는 이야기에서 여기 316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어떤 부모는 아이가 매를 맞은 이후에 깨우쳤다고 고마워했다는 일화를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한다. 이게 이제 폭력이 폭력을 낳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 그 오은영 박사님이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정해서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실제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느끼느냐, 그 사람이 마음밭이 좋아서, 그냥 네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걸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이 처벌을 받았을 때 당신처럼 그렇게 좋은 쪽으로 사고하고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기억이 났어요.